아버지, 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황량한 땅 위를 맴돌다 힘없이 사라졌죠. 평생 아버지 편들고 아플 때 돌봐드린 건 저였잖아요. 오빠 들은 거 듣더도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돌아온 게 고작 이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땅이에요? 억울함과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외로운 분이라고 제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워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분노와 슬픔에 이기지 못한 저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울부짖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면 과연 그녀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소란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값비싼 가죽 소파에는 저와 두 오빠가 앉아 있었죠. 첫째 오빠 진석은 평소처럼 냉정한 얼굴로 서류만 쳐다봤고, 둘째 오빠 진수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꼬리가 귀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오직 지우만이 이 모든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환경연구원으로 일하셨고,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흙냄새와 섞인 희미한 약품 냄새를 풍겼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가족 모두가 기피하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죠. 그 땅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거친 손과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공허한 눈빛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그토록 외로운 신호였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건조했어요. 고 서정환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빠들의 회사 지분, 강남의 빌딩, 제주도의 땅, 변호사가 나열하는 재산 목록은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진수의 어깨가 으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석이 오빠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막내딸 서지우에게는 경기도 일대의 토지, 일명 죽음의 땅 전체를 상속한다.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변호사의 입 모양만 뻐끔거리는 것 같았어요. 죽음의 땅, 공장 폐기물에 오염되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 동네 사람들은 근처에만 가도 병에 걸린다며 쉬쉬하는 곳,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자마자 진수 오빠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게 뭐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웃겨주시네. 야, 서지우. 저주받은 땅은 저주받은 자식한테 가는 게 딱 맞지. 안 그래? 진수 오빠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 있던 진석이 오빠가 그런 동생을 나무라기는커녕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지우야, 그 땅 세금이나 제대로 낼 수 있겠어?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외로운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은 저였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 차가운 모욕과 버려진 땅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아래 십수를 세게 깨물었어요.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나쳐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빠들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차는 바로 그 죽음의 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회색빛 땅은 쩍쩍 갈라져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죽은 동물의 뼈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집착하던 곳이. 땅 한가운데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은 유난히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비싼 묘비 하나 없이
작은 봉분 위에 이름만 새겨진 투박한 돌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황량한 땅 위를 맴돌다 힘없이 사라졌죠. 평생 아버지 편들고 아플 때 돌봐드린 건 저였잖아요. 오빠들은 거들떠도 안 봤잖아요. 근데 왜 돌아온 게 고작 이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땅이에요? 억울함과 배신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외로운 분이라고 제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원망스러워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분노와 슬픔에 이기지 못한 저는 거친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내리쳤습니다. 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단한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안이 비어있는 듯한 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제가 내리친 부분의 돌이 아주 살짝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순간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곳을 다시 손으로 밀어보았어요. 그러자 돌의 한 귀퉁이가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가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틈을 벌리자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물함 열쇠 하나와 짧은 메모가 전부였습니다. 이 땅에 눈물을 닦아다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심장은 이제 다른 의미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제 작은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열쇠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날은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조롱 같아서 증오심이 들었고 또 어떤 날은 저를 다른 운명으로 이끄는 문고리처럼 보여 심장이 내려앉았죠. 이 땅에 눈물을 닦아다오. 아버지의 짧은 메모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이라니. 정작 눈물을 흘리는 건 저인데 땅에 눈물이라니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황량한 땅을 가리키기만 하셨어요. 그 손짓을 외면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이 열쇠가 여는 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것이 아버지를 그리고 제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열쇠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것이었죠. 너무 낡아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가 남긴 낡은 서류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개인금고는 아니었고 집안 어디에도 맞는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역.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서울역에 가셨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활기찬 역사 안에서 저 혼자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오래되고 낡은 구역으로 가자 먼지 쌓인 물품 보관함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 들어 보관함 번호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녹슨 번호판 위에서 317이라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에 희미하게 새겨진 바로 그 숫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가 가득 담긴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가방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까지 친 뒤에야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연구, 일지 한 권과 USB 하나, 그리고 낡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든 것은 아버지의 연구 일지였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알던 이상한 고집쟁이 아버지가 아닌 치열한 연구자로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지는 죽음의 땅의 토양 성분, 오염도, 지하수 흐름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도 땅이 울었다. 아니, 내 마음이 울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외면해야 하는가. 태진아하, 그들은 악마다. 돈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넘긴 괴물들이다. 일지에는 국내 최대 기업인 태진화학이 수십 년간 그 땅에 몰래 버린 독성 폐기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그로 인해 주변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폐기물 드럼통을 묻는 트럭들, 검붉은 물이 흘러나오는 땅,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와 새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마지막으로 편지 뭉치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동료였던 김철민이라는 분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처음에는 태진화학의 비리를 함께 고발하자며 서로를 격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두려움에 차기 시작했어요. 형님, 아무래도 우리가 놈들의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상한 차가 저를 따라다닙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형님. 그리고 마지막 편지. 날짜는 그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형님께 무사히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태진화학이 단순한 폐기물 투기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장부 원본입니다. 내일 만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디 제 딸아이를.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철민 아저씨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또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슬픔과 죄송함,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채웠어요. 아버지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홀로 진실이라는 칼을 들고 괴물과 맞서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때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서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울기만 하던 나약한 상속녀는 이제 없었어요. 아버지의 일지와 동료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김철민 아저씨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독을 삼키며 신음했을 그 땅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편지에서 제 딸아이를 이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가 아버지의 진실을 마주한 후 제 안의 두려움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제 작은 방은 이제 임시 지휘소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죽음의 땅 주변 지도를 붙여놓았고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일지를 복사한 자료들과 사건의 연대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동료였던 고 김철민 아저씨의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주소록과 인터넷을 며칠 밤낮으로 뒤진 끝에 도시 외곽의 한 작은 동네에서 그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찾아가도 될지, 그분들에게 제 존재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수만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주 비싼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이 나는 구두와 손목의 시계가 한눈에 봐도 부유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태진화학의 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서지우 씨 맞으시죠? 아버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등장했던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문장을 떠올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땅 말입니다. 저희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자 그곳을 친환경 공원으로 개발해 볼까 합니다. 시세보다 3배는 넉넉히 쳐드리겠습니다. 아가씨 혼자 그 흉물을 관리하기는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쥔 증거를 떠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그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현명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쉽군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안전이 돈보다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가 돌아가면서 실수로 제 발 앞에 떨어뜨린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카페에 혼자 앉아 있던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어이쿠 죄송합니다라며 사진을 주워들었지만 그 행동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일상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망가져 있었고 방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도둑이 든 것 같았지만 노트북이나 지갑처럼 값나가는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했죠.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일지와 USB 원본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 작은 둔기 하나를 두고 자야 했어요. 며칠 뒤에는 운전을 하다가 아찔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제 차를 갓길로 밀어붙인 것이었죠. 겨우 핸들을 틀어 사고를 피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트럭 운전사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저를 없애버릴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 오빠들이었죠. 그날 저녁 두 오빠가 흉악한 얼굴로 제 작은 자취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진수 오빠가 다짜고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어요. 야, 서지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때문에 태진화학 투자가 끊기게 생겼다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옆에 있던 진석이 오빠는 이성을 잃은 동생을 말리기는커녕 걱정스럽다는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이러는 건 널 위해서야.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남긴 그 쓸데없는 자료들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태진 쪽에 잘 말해서 조용히 해결하고 너는 해외에 나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돈도 마련해 준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혈육의 정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수한 분노보다 더 역겨운 계산된 위선의 구역질이 났어요. 저는 오빠들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당신들은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원수일 뿐이지. 제 대답에 오빠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제 방을 뒤지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어요. 몸싸움 끝에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오빠들은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라는 저주를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죠. 바로 그때 아버지의 일지 마지막 장에 쓰여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마지막 양심이라고 표현했던 사람, 강민준 기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저 강민준 기자님, 저는 서정환 연구원님의 딸 서지우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기자님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에 제 운명이 달린 것만 같았죠. 곧 그의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빛 한 줄기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 드디어 동료가 생겼습니다. 강민준 기자를 만난 후 제 안의 두려움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사무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작은 지휘소 같았어요. 며칠 밤낮으로 우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베테랑 기자답게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죠. 서지우 씨, 단순히 기사를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놈들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들이니까요. 분명 하급 간부 몇 명을 희생시키고 빠져나갈 겁니다. 강 기자의 말에는 오랜 세월 부패와 싸워온 자의 냉철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죄를 시인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미끼로 놈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완벽한 무대는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어야 했습니다. 아니요, 기자님. 장소는 제가 정해야 해요. 그들이 죄를 고백해야 할 곳은 바로 그들이 더럽힌 아버지의 땅이어야만 해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사죄를 받아내야겠어요. 제 단호한 말에 강 기자는 잠시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제 용기에 대한 작은 신뢰가 비치고 있었죠. 그는 작전이 시작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생전에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가장 약한 자가 때로는 가장 용감해야 한단다. 두려움을 차가운 분노 뒤로 숨겼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저 자신이 미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며칠 굶은 사람처럼 겁에 질리고 지친 목소리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수신이는 둘째 오빠, 진수였습니다. 가장 감정적이고 제 말을 태진화하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오빠? 나, 지우야.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오빠 말이 맞았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계산된 대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 USB 원본. 그거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돈도 조금만 주면 안 될까? 어디 멀리 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비웃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지어 승리감에 도취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진작 그랬어야지. 멍청한 것. 내일 밤 10시. 그 땅에 있는 폐공장으로 혼자 와. 그럼 생각해보지.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면을 쓰는 연기는 끝났습니다. 괴물들이 마침내 미끼를 문 것입니다. 약속된 밤. 죽음의 땅에 내린 어둠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폐공장에 깨진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제 몸에는 강 기자가 설치해준 단추 모양의 카메라와 옷깃에 숨겨진 고성능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곧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태진화학의 최 이사, 그리고 제 두 오빠였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쳐 길고 기괴하게 늘어졌습니다. 최 이사는 마치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거만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USB는 가져왔나? 진작 이랬으면 서로 편했잖아. 내 아비처럼 멍청하게 굴지 말고. 그의 입에서 멍청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분노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누르며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고였나요?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최 이사는 제 질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의 입은 너무나도 가벼웠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우용담을 늘어놓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
시끄럽게 구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브레이크에 간단히 손 좀 봐줬을 뿐이야. 내 아버지 동료 김철민처럼 말이지. 그놈은 이 땅에 아주 비싸고 깊은 무덤을 만들어줬지.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을걸. 하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오빠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가장 비겁한 형태의 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그 순간 진석이 오빠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올 마지막 신호를 준비했죠.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제 평생 처음 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버지의 땅이 흘린 눈물을 모두 갚아줄 시간이네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폐공장 주변에 숨어있던 차량들이 일제히 전조등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고 당황한 그들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쾅! 폐공장에 굳게 닫혔던 철문들이 동시에 열리며 강민준 기자와 수십 명의 검찰, 경찰 인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 이사, 당신을 살인 및 살인 교사, 산업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포위됐어. 강 기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인의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두 오빠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의 눈동자가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보 막내딸도 버림받은 상속녀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정의를 위해 그의 마지막 싸움을 끝내러 온 그의 딸이었습니다. 저희 시선은 울먹이는 오빠들이나 수갑이 채워지는 최 이사가 아닌 어둠 속에 잠긴 아버지의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의 진짜 치유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그 밤 이후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는 태진아하게 추악한 범죄를 일면 머리기사로 다루었죠. 수십 년간 이어진 대기업의 검은 거래, 한 연구원의 목숨 건 싸움, 아버지의 진실, 딸이 마침내 밝혀내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어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강민준 기자님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일지와 USB, 그리고 그날 밤의 자백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태진화학 최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살인 교사와 환경 범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포함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 기업은 부도덕한 탐욕의 대가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아버지께 의로운 시민상을 추서했고 제가 그 상을 대신 받게 되었죠. 단상에 올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예전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이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다 끝났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것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저는 수감된 오빠들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창 너머로 본 오빠들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어요. 값비싼 옷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탐욕이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진수 오빠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지우야, 오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석이 오빠는 마른 얼굴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안다. 우리는 아버지를 2번 죽였고 너까지 죽일 뻔했어.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게. 그러니 너는 이제 다 잊고 내 인생을 살아.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일 거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이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내 손으로 끊지는 않을게. 당신들이 지은 죄, 평생 저 땅을 보면서 갚아. 그게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제 말에 두 오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형태의 구원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진화학에서 받은 막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서정환 생명과 진실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죽음의 땅을 되살리는 데 쏟아부었죠. 국내외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여 토양을 정화하고 오염된 지하수를 걷어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치유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죠. 저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그곳을 찾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곳곳에 황량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 저기 꽃 피었어요.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간 제 시선이 멈춘 곳, 잿빛이었던 흙을 뚫고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꽃잎이 봄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만히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눈물을 닦아다오. 수십 년간 고통 속에서 흘렸을 땅의 눈물이 마침내 이 작은 생명으로 피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도 마침내 작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거대한 위협에 맞서 홀로 싸워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 혹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녀의 용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따뜻한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